약간 꼬질꼬질하게 있고 이 정신산만한 책상에 앉았습니다. 지난번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어떻게 쓰게 되었느냐라는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을 한다고 해놓고 지역교육 네트워크 이룸이라고 하는 그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했던 단체가 어떻게 설립됐는지 그 얘기를 한참 하다가 좀 편집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공교육의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던 교육운동단체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쉬운 것이 되게 많지만 지역에서 교육운동을 여러 개의 시민단체가 한꺼번에 한다, 같이 한다 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목표도 애매하고 실천과제도 애매한 그런 내용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뭘 할 거냐? 공교육의 회복이라고 얘기하면 공교육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하고, 그러면 공교육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어떻게 들으면 공교육에 계시는 분들이 불쾌할 수 있는 얘기죠. 우리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설명했듯이 학교라는 곳에 지워진 책임, 사회적 역할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었고, 이미 학부모회가 운영되는 것, 또는 심지어 학부모들이 학교 안에서 학부모회를 기반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또 그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교육봉사라고 해서 이 학부모들이 어느 정도 지금은 중산층에다가 고학력자들이 많으니까 교육 활동으로 학교에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뭐 청소라든가 아주 단순 노무 이런 봉사를 뛰어넘어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 학교의 아이들과 학교 공동체에 다시 이제 기부 형식으로, 재능 기부 형식으로 환원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얘기했던 1980, 90년대에는 일일 교사라고 해서 학부모 중에 한 명이 스승의 날 같은 날 학교에 가서 교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특강 같은 거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러면 한 반에서 한 명 정도의 학부모가 교육 양육자가 자기 아이가 속해 있는 교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교실 안에 어떤 그 학생들 사이에 균형, 나름대로의 평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죠. 왜냐면 누구 엄마가 우리 반에 와서, 우리 반 친구의 엄마가 우리 반에 와서 뭐 되게 멋있는 얘기를 하고 갔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박탈감 같은 걸 느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게 용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8, 90년대에는 제가 이걸 청년층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8, 90년대에는 과거 옛날 사람들도 다시 생각해보면 8, 90년대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는 문화였어요. 8, 90년대에는 서로의 그 우연에 의한 차이를 인정은 어느 정도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 쟤네 집은 부자야? 쟤네 집은 조금 부자는 아니야. 형편이 좀 어려워. 누구네는 부모님이 막 교수야. 누구네는 그냥 평범한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야. 이렇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공론화를 시키거나 이런 문제, 누군가 잘난 척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서 한 게 아니라 제도와 사회적 여건에 의해서 잘난 역할을 맡게 돼서 무대 앞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해서 크게 저항하진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뭐 많이 배운 사람은 그럴 수 있고, 또 뭐 좀 덜 배운 사람은 덜 배울 수 있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일일 교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떤 말씀드렸다시피 박탈감 같은 거, 또는 이제 그 이후에 후폭풍, 교실 안에서 당연히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으니까 좀 폐지가 됐다가 진보교육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2010년 정도에 다시 이제 이런 활동이 재개가 됐는데, 그때처럼 한 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다기보다 하더라도 우리 반이 아닌 남의 반을 간다거나 이렇게 좀 섞었죠.
그리고 이제 선배들도 진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교육기부라는 활동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학교 안에 학교에다가 사회가 요구하는 것도 많았지만 사회가 이미 많이 개입이 되어 있었어요. 문을 열었으니까. 그러니까 학교의 담장을 무너뜨린다라는 게 이제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학교의 담장을 열어라라고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하면 외부 강사도 들어가고 방과후 강사도 들어가고, 뭐 다양한 활동, 취미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 필요한 예체능 강사들도 학교에 진입을 하고, 그래서 문이 좀 열렸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어쨌든 2010년도 이후에 학교의 문호가 열리면서 많은 외부 인원들이 학교 일에 관여하게 됐고, 학교가 이제 대문을 열었다, 교문을 열었다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학교에서만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가 학교를 도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방과후 교사가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방과후 교사는 가까운 데 있는 분이면 더 좋죠. 그리고 우리 지역 사람이면 더 우리 동네를 잘 알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하다못해 방과후 교사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을 잘 알고 학생들도 아는 곳을 같이 알아서 교감을 할 수 있으면 지역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서로 부담도 좀 적고, 거리가 가까우면 어쨌든 이분이 교통 문제로 오가기가 어려워지거나 이런 문제는 좀 적을 테니까. 그래서 방과후 교사와 돌봄과 뭐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것도 막 활발해지면서, 학교에서 저학년인 경우에는 국악을 배워야 되는데 아무래도 비전공자인 담임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전공자인 지역의 조금 젊은 청년 강사들이 들어와서 가르치면 또 더,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경우에는 연극 공연도 많이, 이제 연극이나 뮤지컬도 학생들이 연습해서 무대에 올리는 걸 해봤는데, 그 분야야말로 정말 전공자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자에게 연극을 배워본 것과 또 스스로 만들어 본 것과 뭐 무엇이 더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문가의 영역을 한번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모든 학생들에게 고르게 준다는 면에 있어서 전문가 영역이 학교에 진입하는 것은 긍정적 역할이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학교가 지역사회와 연대해야 되는 필요성이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교육 활동과 교육 운동, 학교를 돕는 지역에서 학교의 활동을 서포트한다라는 의미를 담은 네트워크나 단체들이 설립이 됐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전교조 초창기 설립에 학부모회라는 것들이 많이 조성이 됐었는데, 이 학부모회들은 이제 참교육의 이념에, 지금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그 참교육 말고 진짜 참교육, 90년대에 전교조 교사들이 외쳤던 그 참교육은 아까 앞편에서 말씀드렸던 폭력 쓰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고, 독재 정권과 비민주적인 행위를 학교에서 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참교육이었던 거죠. 그런 참교육의 의미에 동의하는 학부모들이 모여서 학부모회를 꾸리고 올바른 교육을 하려는 우리 선생님들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 학교를 응원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뭐 이런 의도의 학부모 모임들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과거의 학교에서는 학부모회가 그렇게 민주적으로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과거의 학교는 부담스러우니까. 학교는 은폐와 비밀이 많은 곳이었으니까. 과거에는 비밀이 많은 곳이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했듯이 애들 때리고 돈 받고 이러는데 뭐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정도부터 학교가 2010년대부터 그 90년대에 외쳤던 참교육의 모양새가 2010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저는 가더랍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갑자기 권력이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되면서 지금의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건데,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그 교육 네트워크를 만든 것은 공교육의 회복을 돕는다라는 것이었고,
우리 아이들을 지역에서 함께 키우자라는 게 이제 핵심 주제였어요. 왜 지역에서 키우느냐? 이 질문을 한다면 한국의 교육은 대부분 잘 키워서 서울로 보내는 거예요.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렸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돈 모아서 장학금도 만들어주고 공부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만약에 뭐 더 필요한 게 있다고 그러면 막 지지해주고 이거 보내. 서울로 보내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그러면 엘리트 교육, 엘리트 장학 교육의 폐해는 지역에 있는 모든 우수한 인재들이 다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서울로 갈까? 국가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모든 것이 서울에 몰리도록. 그러니 인재는 서울로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코스모폴리탄 시대다. 전 세계가 하나다. 글로벌 지구촌 한마을 뭐 이렇게 됐으면 서울이 아니라 그 다음엔 어디로? 미국으로, 영국으로, 프랑스로,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으로 이 인재들이 갑니다. 그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공부 뭐 형편도 좀 괜찮고 본인도 의욕이 있어서 미국 유학을 갔다. 돌아와요?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 사는 게 나은 친구들은 잘 안 돌아와요. 어쨌든 여기서 인재를 키워서 유출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유출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제 잘 키워서 뭐 좋은 자리 보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지구에 도움이 되는 건가? 그러면 여기서 실컷 길러냈던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에 인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지역에 인재가 있으려면 이 지역이 살만해야 돼요. 인재가 여기서 뜻도 펼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돼. 근데 그게 되냐고.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죠. 어느 슈퍼마켓이 있는데 어느 날 잘못된 과일이 한 상자 들어왔다. 몇 상자 들어왔다.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동네에 슈퍼가 하나 있어요. 근데 썩은 과일을 잘못 납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먹은 사람이 이 가게는 과일이 신선하지 않다라고 소문을 내. 또는 이제 몇 사람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정 떨어져서 그 슈퍼에 가지 않아. 그러면 손님이 줄죠. 손님이 줄면 신선 과일과 야채는 회전이 안 되니까 며칠째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썩은 과일과 썩은 야채를 숨기게 되고 포장으로 위장하게 되고, 그러면 손님이 다시 한번 왔다가 에이 역시나 하고 다시는 안 오고, 이렇게 악순환이죠. 그럼 결국은 망해요. 지방자치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인재를 키웠어요. 내보냈어요. 안 돌아와. 왜 돌아와? 여기 돌아오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구조로 갔기 때문에 모든 운동이, 교육 운동이 단 하루 만에 사회 구조 자체와 국가 구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엘리트 교육보다는 지역에서 교육 운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을 함께 만들어가고 가꿀 인재를 키워서 내보내지 않고 그 친구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일하고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회운동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지만 일단은 다른 사회운동은 다른 분야에서 또 하도록 하고, 교육운동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엘리트 중심으로 가지 말고 비엘리트, 평범한 모든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는 게 교육운동의 중요한 지점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아무리 중앙 집권형으로 되어 있지만 교육도 엘리트 중심으로 하면 결국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요. 엘리트는 서울로 가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만 지역에 남고, 엘리트들이 서울로 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아이들도 서울로 가고자 하죠. 저기가 맞다. 여기보다는. 우리 동네는 영 아니야.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오늘의 결과인데요. 자, 그래서 지역교육 네트워크에서는 뭘 할까 하다가 그 여러 개의 단체가 통합교육안을 내서 학교에 제안을 하기로 얘기를 했었어요. 원래는 처음엔. 우리가 어떤 기관들이 있었냐면 여성단체 있고 환경단체 있고 문화예술, 민중문화예술 하는 단체 있고 사회복지 쪽도 들어와 있었고 청소년 기관도 공공기관이지만 현재 협력단체로 들어와 있었고
주민자치 뭐 이렇게 하는, 쉽게 말해서 이제 YMCA, YWCA, 뭐 여성의 전화 이런 단체들이 함께 시작을 했는데, 공통 교환을 우리 모든 단체가 이렇게 하나의 교환으로 한 12시간 정도 쭉 이렇게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학교에 제안을 했는데, 외부 사람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12번씩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는 만들어 놓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해 보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회원들 중에 자녀들이 또 청소년 어린이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해볼까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주저주저 하던 차에 우리가 이제 무엇을 지향하고 뭘 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나누던 차에, 지역교육 네트워크 이룸이라는 단체를 만드는데 기여하신 분이 정교조 선생님 두 분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크게 이제 믿고 의지했던, 이 일에 매우 동의했던 분이 YMCA 사무총장이었는데, 그분이 필리핀에 출장을 갔다가 어느 날 아침에 뭐 한 5박 6일로 갔나 3박 좀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제 기억은 그래요. 한 5일에서 7일 정도의 스케줄로 필리핀에 청년 활동 때문에 출장을 갔다가 그 어느 하루에 못 일어났습니다. 못 일어났다는 얘기는 깨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 그 소식을 이제 급하게 전해 듣고, 저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 비행기 타기 전에, 필리핀 가는 비행기 타기 직전에 전화 통화하면서 정관을 일차 만들어 갖고 메일로 보내놨으니까 확인하고 갔다 와서 다듬읍시다 라고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나는 장례를 여기서 치르기 전까지는 나는 안 믿겠다 그러고 있었고, 해외에서 사망을 하면 시신을 들여오는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장례를 한국에서 치르기로 하고 이제 이송이 됐어요. 붕 뜬 거지 갑자기. 이제 단체를 만들어 놨는데 대표자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그 제가 사무국장 맡은 것도 그분이 이제 니아나가 사무국장 해 뭐 이래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제가 30대였어요. 우와.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이게 교육 네트워크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뭘 하려고 그러는 건지도 모르겠고, 공교육의 회복이 무슨 소리야. 뭐 학교가 무너졌나? 뭐 아니면 학교 원래 짜증나. 전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들 뭐 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난 저 사람들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고, 그래서 되게 이제 좀 황당한 시간을 보냈어요. 장례를 치르고. 장례는 그때 YMCA가 있던 동네에서 앞에 놀이터까지 다 열어서 정말 많은 저희 지역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노제를 지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대부분 이 총장과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급식도 그렇고, 앞서 얘기했던 친환경 급식도 그렇고, 교복은행, 그것도 같이 했던 사람들. 교복은행이라는 거는 저거죠. 교복값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선배들의 교복을 물려받아서 잘 세탁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신학기에 아주 싸게 운영비 정도는 만들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 뭐 바지 1,000원, 치마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싸게 중고 교복을 물물교환 사갈 수 있게끔 하는 교복은행. 그 교복은행 운동은 원래 부천 YMCA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지역까지 와서 그런 것도 이제 있었고, 지방자치라든가 주민참여 예산 등등, 아무튼 시민들이 자기 그 주권을 찾을 수 있는 모든 활동에 이 사무총장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사라진 거죠, 사람이.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이제 뭐 그 해에 또 세월호도 있었는데다가 뭐 넋이 나가갖고 살았는데, 2015년에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연락이 와요.
그 경기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 교과서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를 학교에서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 되게 어렵다. 교과서가 어렵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가요? 하고 이제 연락을 준 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요? 하고 이제 찾아갔는데 교과서를 보니까 분야가 이렇게 단원이 짝짝짝 나눠져 있어요. 뭐 인권, 평화, 통일, 노동, 연대, 미디어, 환경 뭐 이런 식으로 쫙쫙 나눠져 있어서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시민사회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분들이나 회원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동네의 지역에는, 그러니까 기초단체급 시, 군, 구에는 단체가 있어요. 시민단체가 있어요. 없는 것 같죠? 다 있어요. 있는데 되게 소수의, 지금은 되게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시는 겁니다. 그럼 활동하는 분들이 다 있고요. 이 시민단체는 각자 영역이 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는 거의 모든 지역에 있다고 보면 되는데, 여성단체는 왜 지역에 다 있냐 하면, 지역에서 성폭력, 성희롱 뭐 이런 수많은 사건이, 형사사건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걸 법적인 문제로만 100% 풀 수가 없는 경우도 꽤 많고, 이분들의 상담도 병행되어야 해서, 물론 해바라기 센터에서 이제 형사 고발이나 고소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서포트를 하지만, 해바라기 센터는 국가에서 하는 거고,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또는 이것을 형사 고발을 해야 되나? 신고를 해야 되나? 고민하는 피해자. 뭐 이런 분들은 계속 있어요. 이게 매일 있습니다. 여성단체 뭐 하냐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매일 그런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들이 다 있고요. 상담소의 역할을 좀 크게 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단체는 꼭 모든 시에 있지는 않지만 한 서너 개의 시가 같이 연합체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거의 특수성이 하천이나 산을 몇 개의 기초단체가 지방정부가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런 움직임으로 좀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광역, 뭐 충남, 충북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범위가 넓고, 이제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은 어디나 있어요. 그리고 환경운동 단체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하는 일을 계속 서포트해주는 일을 해야 돼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각 학교에 있는 성면을 지금 10년 넘게 순차적으로 제거하고 있는데, 그 철거 작업에 환경단체 사람들이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업자들이 뭐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도 들어가긴 하는데, 학부모들 중에 전문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경험이 많은 환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환경단체 회원들이나 임원들이 모니터링을 같이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노동운동에 대한 단체들도 다 있지요. 다 있어요. 또 뭐 있을까? 인권,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도처럼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정부 행정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서포트하거나 같이 활동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대안학교가 있다거나, 아니면 좀 민중적인 성향의 기독교가 있다거나, 뭐 지역아동센터가 중심이 되기도 하고, 여러 분야의 단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들이 영역이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다 쪼개서 할 수 있는 거죠. 저한테 전화를 하셨던 장학사가 이 교과서가 어렵습니다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교과서를 학교 선생님들이 교과서가 뭐가 어렵겠어요. 다 이해는 하죠. 대신에 낯선 거예요. 이게 분야별로 인권이면 인권, 복지, 그다음에 뭐 미디어, 무슨 여성 성평등 운동 뭐 이렇게 나눠져 쪼개져 있을 때,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기반으로 설명을 하려면 자기가 아는 상식보다 이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단체 활동을 오래 했고 정말 사회의 물줄기를 바꿔본 사람들이 이런 운동에 대해서, 또는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말 뭘 할 수 있나요?
일반 국민이 막 나라를 바꿀 수 있나요? 요런 호기심도 작동이 돼서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를 해 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인제 우리 지역에 다 단체가 있었거든요. 주민자치 전문으로 하는 YMCA, 여성운동 같은 경우는 여성의 전화도 있고, 요즘 이제 우리 지역에 나눔 여성이라는 곳도 있고, 안양 YWCA도 원래 여성운동을 하는 단체고요. YWCA는 이제 전국적으로 되게 큰 연합체이기 때문에 거기는 또 탈핵운동이나 평화통일 뭐 이쪽도 같이, 환경도 있고 분과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단체가 워낙 커서. 거기는 원래 인제 기독교 여성청년회, YMCA는 원래 기독교 청년회, 1920년대부터 내려온 아주 유서 깊은 단체죠. 그래서 그런 YM이나 YW 같은 큰 단체들은 한번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 기독교 기반이긴 하지만 꼭 종교와 상관없이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회원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대표적으로, 어디는 뭐 녹색연합 있는 데 있고, 지역마다 인제 이름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런 단체도 있고, 그래서 그 한 8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 저희가 다 이렇게 쪼개 가지고 할 수 있겠는데요."라고 인제 말씀을 드렸더니 장학사가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그럼 우리 시범 삼아 한번 해 봅시다."라고 해서 강사비를 책정을 했죠. "시범 삼아 해 봅시다."라고 해서 인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이 시민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일단은 파일럿 프로그램처럼 강사를 양성해서 강사가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2시간짜리 특강을 하고 나오는 방식으로 정했어요. 그게 가장 학교가 받아들이기 쉽고 보편적인 방법. 그게 가장 학교가 받아들이기 쉽고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도 괜찮고, 그리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뒷수습을 해야 되는데, 뒷수습은 단체나 민간에서 계속 해줄 수 없고 결국 학교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게 가져가면 좀 힘들어요. 뒤에 백업 장치가 이렇게 다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니까 그런 장치는 없어서 일단 시범 삼아 2시간짜리 특강으로 안을 짜 보자 해서 인제 강사가 필요하잖아요.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사람, 가르칠 사람들이 활동을 지도하고, 우리가 인제 그 민주시민 교육을 가르친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활동을 이끄는 역할이 인제 강사의 역할이라고 인제 생각을 했는데, 강사 양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럼 생판 맨바닥에서 "강사하실 분 모이세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봤고요. 그렇게 하면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당장 이번 달에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벌고 싶은 사람이 들어올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시민교육은 철학이 매우 중요하고 본인의 태도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방식은 반대했고, 각 단체의 대표자와 실무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협의를 했냐 하면, 단체 활동을 하는 회원 중에 단체의 기여도가 높은 사람 중에 수업을, 초등학생, 중학생 수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자라고 했더니, 마침 각 단체별로 이미 학교 수업을 간간히 하고 있어서, 또는 내부의 회원들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2명에서 4명 정도가 다 추려졌어요. 그리고 여성단체는 계속해서 공공기관에 성평등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것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사는 충분히 있었어요. 거기에 내건 조건이 단체 활동을 충실히 하는 사람일 것으로 필터링 조건을 걸었습니다. 왜 그렇게 걸었냐 하면, 이거 우리가 인제 돈만 버는 게 목적인 경우에는 그냥 실력 있는 사람을 뽑으면 되죠. 잘 가르치는 사람 뽑으면 됩니다. 사교육이라고 하긴 뭐하고, 평생학습 기관, 자격증 주는 평생학습 기관 중에는 강사를 어떻게 뽑냐 하면, 아나운서 같은 사람을 하나 뽑아 놓고 실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나리오를 써 주면, 강사 자격과 아나운서 자격을 동시에 갖춘 사람이 동시에 8개, 9개 강좌를 함께 진행하기도 해요. 한 사람이
8개, 9개 강좌를 혼자 소화하기도 해요. 그 이제 주어진 대로 읽는 거니까. 이제 일방적인 방송 녹화 교육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데 시민 교육은 말씀드렸다시피 태도에서 우러나오고, 굳이 외부에서 강사들이, 교육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만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저런 사람이 있어 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내가 사는 동네를 더 좋게 만들고자 하는 어른들이 살고 있어 라는 걸 알려주는 의미예요. 무슨 시민교육 강사들이 교사들보다 더 잘 가르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어쩌다가 한두 명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교육은 운동 같은 거잖아요. 이게 기술이잖아요. 가르치는 기술인데 매일 아이들하고 살부대고 사는 교사들보다 어쩌다가 특강 나가는 강사들이 교육을 더 잘하겠어요. 물론 사교육에는 학교 선생님에 못지않은 선생님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사교육이 아니고, 다시 한번 강조하다시피 시민교육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지역에 애착이 있어야 되고, 학교 수업을 들어갔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강의비를 뛰어넘어서 우리 동네에서 내 새끼와 같이 살아가는 소중한 어린이들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체활동의 기여도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단체활동의 기여도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단체활동을 하다 보면 수많은 갈등과 반목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단체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협의와 합의에 이미 익숙해진 사람이어야 하고, 시민교육, 시민이라는 것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민원인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단체활동을 하다 보면 그 능력이 자연적으로 키워지고, 그 능력을 키우기 싫은 사람은 단체에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정확하게 한 것은, 이 일은 돈 버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돈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정당한 노동의 대가, 돈벌이 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고,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시민이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게 돈 버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방해돼요. 돈 버는 일에 회의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게 시민이 되는 길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보수 우파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거지, 시민교육을. 자, 그 돈벌이로 강사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을 안 지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본인이 이득만 취해갈 것이고. 그래서 이제 원칙을 정했죠. 강사를 모아놓고, 어쨌든 제가 총대를 맸으니까. 자, 원칙은 모든 교환을 공통으로 만든다. 함께 만든다.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모여서 교과서 연구하고, 현재 우리 지역의 현안 확인하고, 만약에 인권교육이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현안과 학생들이 처한 문제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멍하니 듣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직접 막 활동도 해보고 모의 실험도 해보고 교실 안에서 2시간 내에 재밌게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그리고 어쨌든 가만히 앉아있지 않는 수업을 지향했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수업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줄줄줄 읽어주면 되고, 학교 선생님들이 책 몇 권 읽고 훨씬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과, 인간은 몸을 가진, 신체를 가진 존재라는 조건으로 만났으면 했어요. 그리고 이게 자칫하면 되게 지루할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재미를 좀 붙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 안에선, 교실 안에서 책상에 앉은 아이들이 하면 안 되는 것이 되게 많잖아요. 그걸 좀 열어주자, 그런 의도를 담았고, 그래서 교환을 완전히 새롭게 다 짜야 돼요. 막 시간도 배분하고, 게임형을 넣으려면 어디에 넣어야 되고,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니까 마음 열기를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고, 그래서 모두가 모여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서로 가지고 있는 그 강의 노하우를 교환하면서 교환을 공통으로 짜게 했습니다. 처음에 그 해에 2015년에 11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1개 학급을 저희가 시민교육을 운영했어요. 그때 당시에 예산 110만 원이라는 것은 11개 학급, 한 학급에 10만 원, 한 학급에 10만 원은 강사 한 명의 인건비, 시간당 5만 원.
시간당 5만 원이 적게 느껴지나 크게 느껴지나 뭐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다를 텐데 보통의 대학 강사들도 그 정도예요. 시간당으로 딱 자르면. 그런데 대학 강사들 중에 어떤 대학 강사는 하루에 막 6시간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대학 강사는 일주일에 2시간 수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시간당으로 쪼개면 몇 시간을 수업하느냐에 따라서 월 소득이 달라지는 건데 그때 당시에 2015 년에 외부에서 학교에 들어가는 뭐 식생활 교육 강사, 방과후 강사 이런 분들이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 받았어요. 그때 택시 기본 요금이 아마 4,600 거예요. 그러니까 2만 원을 받으면 왔다 갔다 택시 타고 그리고 밥 한 번 먹으면 5천 원 남는 거죠. 이 왜 왔다 갔다를 택시로 계산하냐 하면 저는 교통비는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 버스비로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뭐 환승이랑 다 이런 거? 사람이 실질적인 물리적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가 택시의 미터기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저는 그 교통비 산출에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출강을 할 때 왔다 갔다 택시비 그리고 밥 한 번 먹을 정도는 되어야 최저의 수준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때 제가 교육지원청에 요구한 게 시간당 5만 원 대신에 2시간 연강. 그래서 한 번 나갔을 때 10만 원이라고 해 달라고 그랬어요. 사실 그게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비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지급하는 강사비가 2만 원에서 3만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어쩌다가 있는 교육이고 강사들이 한 번 나갔을 때 적어도 10만 원은 받아야 책임감을 가지고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2만 원 받고 외부 수업을 나간다. 성의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어떻게 정성을 다해요, 2만 원에. 한계가 있죠, 그건. 할 수 있죠, 처음엔. 한 번, 두 번. 그런데 이게 5번 되고 6번 되면 그렇게 정성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괜찮은데 정도의 가격. 그래서 제가 2시간 연강을 조건으로 10만 원을 걸었는데 마침 교육지원청에서 이거는 특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강사비를 책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은 교환으로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오는 강의는 지금도 3만 원, 4만 원으로 책정을 합니다. 시간당. 근데 대부분 이제 2시간 연강으로 하죠. 그러면 이제 한 번 왔을 때 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짠 경우예요. 그거 되게 짠 경우. 그리고 특강이다 이러면 교육청과 공공기관 기준으로 했을 때 특강이면 경력 한 10년 정도 되고 뭐 단체 임원이고 이러면 한 번에 30만 원 정도? 예. 그게 이제 보편적입니다.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그런데 유명인이면 100만 원 정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공공기관 기준표가 딱 있어요. 그게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관급 1시간에 100만 원 이렇게. 장관이 강의를 얼마나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게 사람을 고기처럼 등급을 딱 매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등급제로 했을 때 특강을 나가면 이제 최대 30만 원인데 최대 30만 원에서 뭐 50만 원, 100만 원까지 되는데 그 이제 이렇게 교실에 들어가는 강사들은 그렇게까지 안 쳐줘 잘.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특강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리고 학교의 예산은 교사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행정실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실에서 자기네 1년 동안 써야 되는 예산 내에서 그 특강이면 당연히 이 정도는 드려야 되죠라고 순순하게 인정을 해주면 모르는데 또 교사하고 알력 다툼을 하는 행정실이 가끔 있기도 하고 제가 이제 강사로 나갔는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어쨌든 그 10만 원에 정했습니다. 괜찮은데 내가 잘 준비해야지 하는 정도의 욕구가 일어나는 비용이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1개 교실에 들어간 거죠. 뭐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모든 행정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이제 우리는 들어가서 수업만 하고 대신에 이제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우리 수업을 같이 모니터링 또는 같이 배우는 겸사겸사 보고 또 본인들 의견도 좀 내고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2015년이고 우리가 제일 잘 됐을 때가 2019년
600개 학급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때 잠깐만 예, 한 6천만 원 썼으니까 2019년에 한 450개에서 500개 정도의 학급을 했을 거예요. 강사진은 20명 정도. 그리고 2015년에 그 뽑았던 강사들이 거의 쭉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이탈하신 분들 있고 한 18년 정도에 새로 2018년 정도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다 5년 넘었죠. 최소. 강사에 대한 기본 원칙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지켰어요. 단체 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고 이분들이 만약에 돈을 탐했다면 나갔을 거고 그리고 정말 이제 생계의 문제로 좀 더 벌어야 되는 분들은 저희하고 초창기에 좀 하다가 본인이 사업체 꾸려서 나가거나 이제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전혀 원망하거나 탓할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저희한테 지금 이제 이 활동에 남은 분들은 본인들이 다 다른 강의 하면서 다른 강의 또 다른 프리랜서 생활하면서 시간 날 때 스케줄 맞춰서 시민교육에 또 같이 합류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팀장급들이라고 해야 되죠. 분야별로 이렇게 분야별로 이제 팀장을 맡고 있는 분들은 각 단체의 실질적으로 실무자인 경우가 좀 있어서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직업 중에 하나로 자기 활동 시민사회 활동 중에 하나로 일환으로 시민사회 활동 중에 일환으로 강의를 나가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강사 관리 사람 놓고 관리라는 단어 쓰는 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강사 관리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있고 특히 시민사회에서 강사팀을 이렇게 오래 끌고 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평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유일하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일단 초창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돈을 더 벌어야 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떠날 수 있도록 열어둔 것, 단체 활동을 기반으로 할 것, 그래서 이분들이 합의와 협의가 잘 되고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이 있을 것, 요걸 조건으로 걸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장치는 교환을 함께 만든다. 그러면 교환 만들기 위해서 모여야 되잖아요. 워크숍도 하고 막 서로 의견도 내고 이래야 돼요. 회의도 하고. 그런데 그 시간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되고 우리가 돈을 들이지도 못해요. 우리는 수익이 없는 단체니까 수익이 없어요. 그냥 딱 강사비 들어온 거 그냥 강사비 다 나갈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행정 처리하는 거는 제가 다 했는데 저는 돈을 받지 않았어요. 한 푼도. 10년 동안. 왜냐하면 뭘 받아 어디서 받아요? 그러면 강사들한테 이렇게 10,000원씩 더 내세요 이러거나 아니면 강의비 나온 거에서 나한테 10,000원씩 주세요 이렇게 받아요?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중에 우리가 1년 예산이 한 1억 정도 우리가 강의를 1억어치 정도 하면 그때 내가 받겠다. 근데 그렇게는 못 이뤘고 시민교육이 그렇게 될 리가 있나. 그죠. 어쨌든 그 워크숍이나 이런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인건비가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견디는 사람만 남는 거죠. 근데 중간에 아니나 다를까 그 워크숍이나 교환 만드는 시간 회의에는 모두 불참하고 자기 언제 수업 나가면 되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요거 시민교육하고 한 2년차 3년차 됐을 때 그래서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조치했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나가실 수 있도록 퇴로를 활짝 열어드렸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가셨고요. 지금은 그런 돈 되지 않는 시간도 아낌없이 연구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시민교육을 실천 과제로 생각하는 분들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2024년에 단체를 그만두었고요. 저희 지역에 이제 나눔 여성이라고 하는 우리 같이 좋은 시민이 되고 싶어 책 쓴 강은정 선생이 다행히 대표직을 이어받아 주겠다 하여 넘겨드리고 저는 아주 홀가분하게 단체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시민단체에서도 직을 맡고 있진 않고요. 그냥 회원이에요, 회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민주시민교육을 해온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 30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좋은 시민이 되고 싶어 시리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좋은 시민이 되고 싶어 시리즈에 대해서 다시 잠깐 껐다가